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가슴 깊은 속사정을 다룬 그 첫째 사연입니다. 36해를 함께 살던 아내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을 때 68 김영호 씨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싸, 드디어 해방이다. 평생 가장 노릇하느라 굽었던 어깨가 단번에 펴지는 기분이었죠. 영호 씨는 아내가 나가자마자 거실 한복판에서 보란 듯이 맥주캔을 땄습니다. 잔소리 없는 세상. 밤새 TV를 봐도 누구 하나 뭐라 안 하는 세상, 그건 영호 씨가 평생 꿈꿔온 조론의 파라다이스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딱 일주일 만에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왁자지껄한 예능 프로를 보다가 문득 TV를 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집안에 들이닥친 건 평화가 아니라 소름 끼치는 정막이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똑딱똑딱 심장을 때리는데 그 소리가 꼭 너 이제 어쩔래, 너 이제 혼자야 라고 비웃는 것 같았죠.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백화점에서 엄마 손을 놓치고 처음엔 장난감 구경에 신이 났다가 어느 순간 주변을 보니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막막함, 딱 그 꼴이었습니다. 넓은 아파트 거실에 덩그러니 앉아 있는데 저 멀리 안방 문이 열려 있는 게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습니다. 32평 넓은 집은 이제 쉬는 곳이 아니라 소리 없는 비명만 가득한 텅 빈 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영호 씨는 사람 목소리가 너무 그리워 의미 없이 홈쇼핑 채널을 틀어놓고 쇼호스트의 웃음소리에 기대어 겨우 잠이 드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자유를 즐기던 영호 씨에게 진짜 위기가 찾아온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부엌 근처에도 안 가본 남자에게 혼자 먹는 밥은 곧 대충 때우는 밥이 되었습니다. 아침은 믹스커피,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 몸이 축나는 줄도 모르고 지내던 어느 겨울밤 드디어 사달이 났습니다. 지독한 독감이 와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열이 올랐고 체온계는 어느새 39도를 가리켰습니다. 타는 목마름에 냉장고까지 기어가려 했지만 무릎에 힘이 풀려 거실 한복판에 고꾸라졌습니다. 뼈마디가 마디마디 부서지는 것 같은 통증 속에 차가운 거실 타일 바닥에 뺨을 대고 누워 있는데 그 한기가 꼭 관 속의 냉기처럼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는 망망대해 한복판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배 밖으로 던져진 조난자 같았습니다. 저 멀리 싱크대 위에 놓인 물 한 컵이 에베레스트 정상보다 더 멀어 보였죠. 손을 뻗어 휴대폰을 잡으려 해도 손가락 하나 까닥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때 영호 씨 머릿속을 스친 건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본능적인 공포였습니다. 아, 나 여기서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일 아침에 경비 아저씨가 현관문에 쌓인 우유 주머니를 보고 문을 따고 들어와야 내가 발견되겠구나. 자식들은 내 시신이 썩기 시작할 때쯤이나 내 얼굴을 보게 되겠구나. 자식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아파트명에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당장 내 목구멍에 물 한 모금 넣어줄 사람이 없는데. 영호 씨는 그 차가운 바닥에서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남자에게 재혼이란 젊은 애들처럼 사랑 속에서 꽃길을 걷겠다는 로맨스가 아닙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약 한 알입에 넣어줄 사람.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해줄 최소한의 목격자를 찾는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던 겁니다. 캄캄한 거실에 홀로 누워 헛구역질을 하며 영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살아야겠다. 자식들 눈치 보느라
이 지옥 같은 정막 속에서 썩어갈 수는 없다. 자식들이 말하는 효도의 유통기한은 딱 건강할 때까지였습니다. 몸이 무너지는 순간 영호 씨에게 필요했던 건 아들의 용돈. 봉투가 아니라 곁에서 내 이름을 불러줄 따뜻한 손길 하나였습니다. 지옥 같던 고열에서 간신히 깨어난 영호 씨는 다시 자식들을 소집했습니다. 이번엔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나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나를 챙겨줄 사람을 만날 거다. 재혼할 거니까. 그리 알아라.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거실에는 싸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이 한숨을 푹 내쉬며 말하더군요. 아버지, 저희가 매주 들러서 청소도 해드리고 밑반찬도 해다 드린다고 했잖아요. 요즘 세상에 재혼이라니 남들이 보면 저희가 불효자라고 욕해요. 그냥 저희가 더 신경 쓸게요. 그 말은 얼핏 들으면 효도 같지만 영호 씨의 귀에는 제발 사고 치지 말고 그 집에서 가만히 계시다 조용히 가시라는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말하는 그 반찬 효도 그거 사실 기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는 밑반찬이 밥입니까? 그것은 그냥 사료입니다. 자식들은 자기들 퇴근하고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과 웃으며 고기 구워 먹는 동안 늙은 아버지가 불 꺼진 주방에서 차가운 밑반찬 꺼내 홀로 씹어 넘기는 그 처량한 뒷모습은 절대 보지 못합니다. 영호 씨가 결국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반찬이야 내가 지금 반찬 없어서 이러는 줄 아느냐. 내가 필요한 건 반찬이 아니라 밥 먹으면서 나눌 말이야. 내가 밤새 끙끙 앓을 때 물 한 잔 떠줄 사람 손길이라고 너희는 내가 이 넓은 집에서 유령처럼 썩어가는 건 안 보이고 오직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딴 이름 올라가는 것만 무섭지. 며느리는 옆에서 눈치를 보며 아버님 저희가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며 말끝을 흐립니다. 그 비겁한 침묵 속에서 영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신은 사랑해야 할 아버지가 아니라 유산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는 늙은 나무일 뿐이었다는 거려. 나무가 말라 죽든 말든 열매만 안전하면 그만인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아빠 지금 구해주면 우리 집 가계부 빵꾸 나요. 그냥 거기서 좀만 더 버텨보세요 라고 말하는 꼴이죠. 자식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사실은 나를 가두고 굶겨 죽이는 창살이었다는 걸 깨달은 영호 씨의 가슴에는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온기는 자식들의 계산기 속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쓰겠노라고 말이죠. 자식들과의 인연을 끊을 각오로 영호 씨가 선택한 길은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금의 반려자. 두 사람의 만남에 화려한 예식이나 다이아몬드 반지는 없었습니다. 대신 서로의 약봉지를 챙겨주고 오늘 무릎은 좀 어떠냐고 묻는 투박한 문장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재혼 후 영호 씨의 10억짜리 아파트에는 다시 소리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들리는 경쾌한 도마 소리, 세탁기 돌아가는 웅웅거림. 그리고 거실에서 나누는 시시콜콜한 농담들. 영호 씨는 이제 더 이상 정막을 깨기 위해 홈쇼핑 채널을 크게 틀지 않습니다. 옆에서 들리는 고른 숨소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배경음악이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한겨울 살을 애듯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걷다가 우연히 들어간 시장 골목에서 뜨끈한 어묵, 국물을 마시는 기분. 화려한 온천은 아니더라도 꽁꽁 얼었던 손가락 끝을 녹여주는 그 소박한 온기가 그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화려한 장미꽃이 아닙니다. 서로의 거친 손마디를 감싸주는 구멍난 털장갑 같은 겁니다. 투박하고 볼품 없어도 그 안에는 사람의 체온이 꽉 차 있습니다. 이제 영호 씨는 자식들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명절에 안 와도 된다. 우리끼리 여행 갈 테니 너희도 너희끼리 잘 놀아라. 예전 같으면 서운해서 밤잠을 설쳤을 말이지만 이제는 옆에 같이 늙어가는 짝꿍이 있으니 자식의 전화 한 통에 목매지 않게 된 겁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진짜 효도는 아버지가 자식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이라는 걸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영호 씨를 보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나이 먹고 주책이다, 재산 다 털린다. 하지만 영호 씨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차가운 정막과 자식들의 눈치로 채우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끝자락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싶으십니까? 시계 초침 소리입니까? 아니면 나를 아껴주는 사람의 따뜻한 숨소리입니까? 조론이 나를 찾는 용기였다면 재혼은 우리를 지키는 지혜였습니다. 영호 씨는 이제 마침표가 아닌 쉼표를 찍으며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우리 시대 아버지들이 마주한 조금 더 시리고 아픈 현실입니다. 나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평생 자식들 유학 보내고 장가 보내느라 허리 휘게 일해온 68 강석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재혼 선언을 했을 때 돌아온 건 아들의 축하가 아니라 얼음장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아줌마랑 혼인신고 하실 건 아니죠? 요즘 꽃뱀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 뒷조사는 해보셨어요? 아들은 밥을 먹다 말고 스마트폰을 꺼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금 혼자 계신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울까 하는 걱정은 한 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아버지가 살고 있는 10억짜리 아파트. 그 아파트의 명의가 다른 여자에게 넘어갈까봐 그게 지옥보다 무서웠던 거죠.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는 지금 당장 추워 죽겠어서 낡은 외투 한 벌 걸치겠다는데 자식들은 그 외투가 나중에 자기들이 물려받아 팔아먹을 때 값어치가 떨어질까봐 아빠 그냥 좀 참으세요. 얼어 죽는 게 낫지. 옷 버리면 어떡해요? 라고 말하는 꼴입니다. 자식들에게 아버지는 이제 존경받는 가장이 아니라 상속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현금 인출기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매달 용돈 더 드릴게요. 제발 사고 치지 마세요. 아들의 그 사고라는 단어에 석호 씨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자식들 눈에는 한낱 사고 칠 위험이 있는 노인네로 전락한 순간이었죠. 자식들은 아버지가 밤마다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며 벽이랑 대화하는 건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등기부등본에 다른 이름이 올라가는 것만 걱정했습니다. 석호 씨는 그날 밤 자식들의 눈동자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거기엔 아버지가 아니라 돈만 들어 있었거든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얘들이 차려줄 제삿밥 기다리다가는 내가 굶어 죽는 게 빠르겠구나. 자식들이 말하는 효도의 실체는 사실 유산 방어였다는 것. 그 차가운 진실을 깨닫는 순간 석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돈은 자식들 뒷주머니가 아니라 오늘 밤 내 찬 손을 잡아줄 사람의 온기를 위해 쓰기로 말이죠. 자식들과의 숨막히는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밤 석호 씨를 맞이한 건 으리으리한 거실의 정막이었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10억짜리 아파트.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에서 석호 씨는 왕이 아니라 버려진 유령 같았습니다. 그래. 이게 너희가 지키고 싶어하는 내 재산이다. 그런데 왜 나는 여기서 숨이 막히느냐? 졸혼 후 혼자 남겨진 집은 생각보다 훨씬 거대하고 차가웠습니다. 처음엔 잔소리 없는 세상이 천국인 줄 알았죠. 거실에서 팬티 바람으로 술을 마시고 TV 소리를 아무리 키워도 누구 하나 눈치 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딱 열흘이 지나자 그 자유는 방치라는 이름의 괴물이 되어 석호 씨를 덮쳤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무도 없는 거대한 운동장에 홀로 서서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는데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는 기분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똑딱똑딱 울리는데 그 소리가 꼭 석호 씨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너 이제 어쩔래 10억짜리 집 지키다가 여기서 혼자 말라. 죽을래.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적막해서 억지로 홈쇼핑 채널을 틀어놓습니다. 쇼호스트들이 깔깔대며 웃는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겨우 눈을 붙이죠. 그러다 문득 잠에서 깨어 TV를 끄면 집안은 다시 무덤처럼 고요해집니다.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아내의 화장대, 주인을 잃고 삐딱하게 서 있는 식탁 의자들. 석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지키려는 건 아버지가 아니라 이 콘크리트 덩어리였다는 것을요. 32평 넓은 아파트는 이제 안식처가 아니라 소리 없는 비명만 가득한 창살 없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유를 얻은 줄 알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집안에 버려진 늙은 미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계산기 소리보다 더 무서운 건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이 지독한 침묵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눈총과 집안의 적막을 견디며 꾸역꾸역 버티던 어느 겨울밤.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평생 부엌 근처에도 안 가본 늙은 남자의 몸이 부실한 끼니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겁니다. 갑자기 오한이 들더니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열이 치솟았고 체온계는 어느새 39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석호 씨는 타는 목마름에 냉장고까지 기어가려 했지만 무릎에 힘이 풀려 거실 한복판에 고꾸라졌습니다. 뼈마디가 마디마디 부서지는 것 같은 통증 속에 차가운 거실 타일 바닥에 뺨을 대고 누워 있는데 그 한기가 꼭 관 속의 냉기처럼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는 망망대해 한복판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배 밖으로 던져진 조난자 같았습니다. 저 멀리 싱크대 위에 놓인 물 한 컵이 에베레스트 정상보다 더 멀어 보였죠. 손을 뻗어 휴대폰을 잡으려 해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때 석호 씨 머릿속을 스친 건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본능적인 공포였습니다. 아, 나 여기서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일 아침에 경비 아저씨가 현관문에 쌓인 우유 주머니를 보고 문을 따고 들어와야 내가 발견되겠구나. 자식들은 내 시신이 썩기 시작할 때쯤이나 내 얼굴을 보게 되겠구나. 자식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10억짜리 아파트 명에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당장 내 목구멍에 물 한 모금 넣어줄 사람이 없는데. 석호 씨는 그 차가운 바닥에서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남자에게 재혼이란 젊은 애들처럼 사랑 속에서 꽃길을 걷겠다는 로맨스가 아닙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약 한 알입에 넣어줄 사람.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해줄 최소한의 목격자를 찾는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던 겁니다. 캄캄한 거실에 홀로 누워 헛구역질을 하며 석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살아야겠다.
자식들 눈치 보느라 이 지옥 같은 정막 속에서 썩어갈 수는 없다. 자식들이 말하는 효도의 유통기한은 딱 건강할 때까지였습니다. 몸이 무너지는 순간. 석호 씨에게 필요했던 건 아들의 용돈 봉투가 아니라 곁에서 내 이름을 불러줄 따뜻한 손길 하나였습니다. 지옥 같던 고열에서 간신히 깨어난 석호 씨는 다시 자식들을 소집했습니다. 이번엔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나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나를 챙겨줄 사람을 만날 거다, 재혼할 거니까. 그리 알아라.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거실에는 싸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이 한숨을 푹 내쉬며 말하더군요. 아버지, 저희가 매주 들러서 청소도 해드리고 밑반찬도 넉넉히 해다 드린다고 했잖아요. 요즘 세상에 재혼이라니 남들이 보면 저희가 불효자라고 욕해요. 그냥 저희가 더 신경 쓸게요. 그 말은 얼핏 들으면 효도 같지만 석호 씨의 귀에는 제발 사고 치지 말고 그 집에서 가만히 계시다, 조용히 가시라는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말하는 그 반찬 효도, 그거 사실 기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는 밑반찬이 맙입니까? 그것은 그냥 사료입니다. 자식들은 자기들 퇴근하고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과 웃으며 고기 구워 먹는 동안 늙은 아버지가 불 꺼진 주방에서 차가운 밑반찬 꺼내 홀로 씹어 넘기는 그 처량한 뒷모습은 절대 보지 못합니다. 석호 씨가 결국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반찬이야? 내가 지금 반찬 없어서 이러는 줄 아느냐? 내가 필요한 건 반찬이 아니라 밥 먹으면서 나눌 말이야. 내가 밤새 끙끙 앓을 때 물 한 잔 떠줄 사람 손길이라고 너희는 내가 이 넓은 집에서 유령처럼 썩어가는 건 안 보이고 오직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딴 이름 올라가는 것만 무섭지. 며느리는 옆에서 눈치를 보며 아버님, 저희가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며 말끝을 흐립니다. 그 비겁한 침묵 속에서 석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신은 사랑해야 할 아버지가 아니라 유산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는 늙은 나무일 뿐이었다는 거려. 나무가 말라 죽든 말든 열매만 안전하면 그만인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아빠 지금 구해주면 우리 집 가계부 빵꾸 나요. 그냥 거기서 좀만 더 버텨보세요 라고 말하는 꼴이죠. 자식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사실은 나를 가두고 굶겨 죽이는 창살이었다는 걸 깨달은 석호 씨의 가슴에는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온기는 자식들의 계산기 속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쓰겠노라고 말이죠. 자식들과의 인연을 끊을 각오로 석호 씨가 선택한 길은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지금의 반려자. 두 사람의 만남에 화려한 예식이나 다이아몬드 반지는 없었습니다. 대신 서로의 약봉지를 챙겨주고 오늘 무릎은 좀 어떠냐고 묻는 투박한 문장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재혼 후 석호 씨의 10억짜리 아파트에는 다시 소리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들리는 경쾌한 도마 소리, 세탁기 돌아가는 웅웅거림, 그리고 거실에서 나누는 시시콜콜한 농담들. 석호 씨는 이제 더 이상 정막을 깨기 위해 홈쇼핑 채널을 크게 틀지 않습니다. 옆에서 들리는 고른 숨소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배경음악이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한겨울 살을 애듯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걷다가 우연히 들어간 시장 골목에서 뜨끈한 어묵 국물을 마시는 기분. 화려한 온천은 아니더라도 꽁꽁 얼었던 손가락 끝을 녹여주는 그 소박한 온기가 그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장미꽃 한 송이가 아닙니다. 서로의 거친 손마디를 감싸주는 구멍난 털장갑 같은 겁니다. 투박하고 볼품 없어도 그 안에는 서로의 체온이 꽉 차 있습니다. 이제 석호 씨는 자식들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명절에 아마도 된다. 우리끼리 여행 갈 테니 너희도 너희끼리 잘 놀아라. 예전 같으면 서운해서 밤잠을 설쳤을 말이지만 이제는 옆에 같이 늙어가는 짝꿍이 있으니 자식의 전화 한 통에 목매지 않게 된 겁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진짜 효도는 아버지가 자식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이라는 걸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석호 씨를 보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나이 먹고 주책이다, 재산 다 털린다. 하지만 석호 씨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차가운 정막과 자식들의 눈치로 채우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끝자락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싶으십니까? 시계 초침 소리입니까? 아니면 나를 아껴주는 사람의 따뜻한 숨소리입니까? 조론이 나를 찾는 용기였다면 재혼은 우리를 지키는 지혜였습니다. 석호 씨는 이제 마침표가 아닌 쉼표를 찍으며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거실은 지금 안녕하십니까?